자, 우리 교재 2페이지입니다. 테마 1번 사회복지 개념인데요. 여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거기 맵을 보면 사회복지 개념 지금 테마 1번의 내용을 맵으로 좀 그려놨거든요. 여기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어가지고 먼저 전체를 보여드린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사회복지 개념이 이번에 보호직에서 2020년 보호직 시험에서 어휘적 관점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어휘적 관점이. 그래서 기존 책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추록을 올리긴 했지만 수업 도중에 다시 한번 좀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것들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교재는 정리가 되어 있죠. 이번 책에 나온 거. 근데 이제 어휘적 관점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맵에 보면은 주로 이제 나오는 것이 그 대상하고 기능, 특히 이제 기능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른 사회복지 개념 분류, 그다음에 기능에 따른 사회복지 개념 분류, 그다음에 이제 이념에 따른 분류, 사회복지 개념을,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의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한계 기준을 정했는데 5가지 한계 기준을 제시했어요. 누가 율렌스키 르보가 제시했는데 그 율렌스키 르보라고 하는 학자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장난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율렌스키와 르보가 5가지 한계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니신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복지 개념의 변천 과정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변화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의 개념과 유사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하고, 이 짝짝으로 이렇게 알면 되거든요. 사회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또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분야 다른 학문들과 이제 차이점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어휘적 관점 보면, 어휘적 관점, 소셜 웰페어잖아요. 이게 이제 보호직에서 처음 나왔어요. 보호직에서. 자, 이때 사회복지할 때 이 사회적, 이 소셜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거. 근데 이 소셜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회 안에서의 삶의 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 관계이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학에서 사회를 정의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 그걸 사회라고 봅니다. 알았죠?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그 사회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든 근데 이게 사회 내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사교적이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비영리적 속성을 지닌다. 그죠? 그 다음에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게 삐껴나오기는 했지만.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웰페어가 있고, 자, 그다음에 대상에 따른 개념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어차피 기출문제를 풀 겁니다. 오늘 이제 테마 나간 것에 따른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거고, 그다음에 과거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개정전의 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2020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계속해서 학습 자료를 올릴 거니까 밴드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상에 따른 개념 봐볼게요. 사회복지의 개념을 대상을 따라서 구분하게 되면 한정적이냐 또는 협의냐, 우리 시험에서 한정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나왔어요. 협의냐 광의냐인데 협의를 이제 한정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정적이냐. 자, 그러면 대상적인 측면으로만 나눈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을 보니까 한정적 사회복지 또는 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한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요보 대상자, 즉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한정적 사회복지입니다. 반면 광의의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전체 국민을, 사회성원 전체를. 그래서 거기 협의의 사회복지 보니까 거기 땡 세 번째에 가족 시장을 통해서 복지 욕구 충족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복지 욕구를 충족을 해야 하는데 그걸 충족하지 그런 못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이제 한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협의의 사회복지는 거 보니까 자녀적 선별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그 기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등호 표시로 하지 않았고 제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완전히 같지는 않고 걔들은 유사하다. 이게 대상 측면에서 지금 유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사회복지는 제도적, 보편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사. 알았죠? 유사하다. 자, 그러면 얘들 둘의 공통점은 뭐냐? 협의의 사회복지나 광의의 사회복지나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거 보면 국가나 사회, 즉 공공과 민간, 민간을 사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을 공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적, 사적, 노력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둘 다. 알았죠? 둘 다. 둘 다.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예방과 치료 예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알았죠? 이따 보면 자녀적 사회복지는 사후 치료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전 예방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자녀적 사회복지에다가는 예방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본래. 그다음 이제 거기 제도적 사회복지에는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들으면 안 돼요. 사후 치료적인 개념이. 그런데 우리가 협의의 사회복지, 광의의 사회복지에는 어느 쪽이든 예방이든 치료든 어느 쪽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3쪽으로 올게요. 기능 격정인데 시험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 그냥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녀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개념을 나눈 게 룰렌스키 르보입니다. 학자 이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학자 이름 알아야 할 사람들은 제가 외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몰라도 되는 사람들은 제가 뭐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 이름 알아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거기 이제 룰렌스키 르보가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산업화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산업화 전에는 사회복지가 자녀적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사회복지가 제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 기능을, 제도로 만들어진 기능을 한다. 제도로서 기능을 한다. 해서 제도적 사회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 그다음에 기능 구분해 보니까 자녀적 사회복지는 안전망의 기능만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즉 다른 사회 제도의 종속적 제도예요. 이때 말하는 다른 사회 제도가 뭐냐면은 가족제도, 종교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예요. 알았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뒷페이지 넘기면 4페이지 봐보세요.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 그 5번에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 1차 기능 나와 있죠. 그거 보면 길버트와 스펙트가 있거든요. 길버트 스펙트 이름 알아야 합니다. 길버트와 스펙트가 사회 주요 제도들을 그리고 그 주요 제도들의 1차적 기능을 제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사회제도가 가족제도, 종교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사회복지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표를 이해할 때 어떻게 알면 되냐면은 길버트 스펙트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제도가 나머지 제도들이 하고 있는 1차적 기능을 할 수는 있다. 알았죠? 할 수는 있지만 가족 제도의 1차적 기능은 바로 사유화다. 똑같이 사회복지 제도도 다른 제도가 하고 있는 기능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1차적 기능이 상부상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복지 소득 재분배 기능 하고 있죠. 그죠? 경제제도가 하고 있는 분배 기능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종교제도가 하고 있는 사회 통합 기능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치제도가 하고 있는 사회 통제 기능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회복지 정책론의 기능에 보면 사회 통제 기능도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제도가 다른 기능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1차적 기능은 상부상조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앞으로 와가지고 그 기능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녀적 사회복지는 거기에 안전망 기능만 수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제도의 종속적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제도들, 즉 가족이나 종교, 정치, 경제제도의 종속적 제도예요. 이때는 사회복지는 제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회복지가 보충적으로, 일시적으로, 대체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 그리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이번에는 사회복지가 아예 제도가 돼버려요. 다른 제도와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기능 어떤 기능? 바로 상부상조 기능. 다른 제도와는 다른 1차적 기능으로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차적 기능 상부상조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리고 제일선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제도의 뒤에 딸려가는 게 아니라 얘도 아예 제도로 앞으로 딱 나간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일선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에 같이 나와 있는데 자녀적 사회복지는 개인주의입니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집합주의입니다. 이 집합주의를 전체주의라고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복 정책론에서는 우리 1급 시험에서는 전체주의가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게 아직 전체주의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든 집합주의를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개인주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주의는 극우를 얘기해요. 극우. 알았죠? 극우. 그 다음에 자유방임주의, 이것도 이제 극우에 해당되죠.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로 가보니까 자유주의라고 되어 있죠.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자가 정치적인데 거기에 자유주의는 중도우예요. 거기다 중도우라고 적으세요. 중도우. 그리고 삼인주의는 중도좌예요. 중도좌. 그래서 룰렌스킬르보의 제도적 복지는 중도우와 중도좌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거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치에서 다시 한번
거기 자녀적 사회복지에서 거기 간섭받지 않는 자유라고 되어 있죠. 개인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 사회복지에 보니까 평등, 그 다음에 자유우애라고 되어 있는데,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있죠. 자유, 그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해요. 적극적 자유. 알았죠? 그럼 아까 자녀적 복지에서 간섭받지 않는 자유라고 되어 있죠. 그 자유는 소극적 자유라고 해요. 소극적 자유. 예, 거기는 소극적 자유. 자, 이거 나중에 뒤에서 다 공부를 할 겁니다. 뒤에 이념에서 다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나중에 이념 공부하게 되면 여기가 극우고 여기 중도우, 중도좌, 그다음 극좌인데, 이 릴랜스 길러보의 자녀적 복지, 제도적 복지는 어디까지만 하냐면, 지금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 공유. 다시 한번 보이더라고요. 이제 보여야지 정상인데. 보이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한 창을 하나 띄우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자녀적 복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도적 복지예요. 알았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우파거든요. 여기 우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좌파거든요. 여기 좌파. 그러니까 이제 중도자와 극자니까 좌파. 근데 우파는 자본주의를 지향해요.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좌파는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사회주의를. 알았죠? 이렇게 지향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우파의 가치가 있고 좌파의 가치가 있어요. 우파의 가치와 좌파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공부할 건데 지금 그 내용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소극적 자유, 그 다음에 여기가 적극적 자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떻든 이제 이건 거기서 공부할 거고, 자, 그러면 전제 한번 보죠. 거기 전제. 전제 보니까 자녀적 사회복지는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고 있죠. 즉 사회체제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다. 반면에 제도적 사회복지는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다. 즉 사회체제의 불완전성. 그 말은 다시 한번 그 전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자녀적 개념에서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실패할 일이 없어요.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해요. 따라서 여기는 시장은 불완전하니까 시장 실패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자, 사회문제의 원인. 자녀적 복지는 개인 책임으로 돌립니다. 즉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개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과실자기 책임의 원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과실을 진 그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거든요. 실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은 완전하니까. 근데 실직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반면에 그 오른쪽에 사회 구조적 책임, 이제 제도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잖아요. 사회 구조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즉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집합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집합주의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개인 책임은 개인주의로 연결되는 것이고. 알았죠? 아까 사회 가치에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과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요. 대신에 그걸 존중해줬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 이거예요. 개인이. 반면에 집합주의는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이니까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집합주의를 국가주의라고 돼요. 자, 다시 한번. 개인주의는 가족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개인주의는 가족주의와 연결돼요. 알았죠? 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가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집합주의는 아까 전체주의라고 했잖아요. 전체주의. 얘를 이제 국가주의라고도 합니다. 국가주의.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국가주의라고도 해요. 자, 계속해서 거기 이제 대상으로 가볼게요. 대상으로 가보면 자녀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진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한정적 개념이거든요. 특수계층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별주의는 애외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 애외주의 나왔습니다. 애외주의가 선별주의예요. 왜냐면은
가족과 시스템은 완전한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예외적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골라서.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 책임은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복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회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즉 국가 책임은 확대되는 겁니다. 자, 빈곤 해결에 자녀적 복지는 떨어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합니다. 사후치료적인 개념이에요. 여기는 자녀적 복지는 떨어질 때마다 떨어진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후적으로. 반면 제도적 복지는 집단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사전 예방적입니다. 자, 그래서 처방에 보니까 공공부조가 자녀적 복지의 대표적인 제도이고요. 거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1965년 미국 역사에서 1965년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추가되었습니다. 1965년에. 근데 메디케어는 노령연금 대상자를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고 메디케이드는 이게 의료 보호로 번역이 돼요. 얘가 의료 보호로 극빈자를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따라서 얘는 공공부조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자녀적 복지에 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에는 거 보니까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제도이죠. 자, 다시 한번 거기 공공부조에 밑에 보니까 비기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 조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공공부조는 그 자녀적 복지 제도에서 공공부조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도적 복지에서는 사회보험인제 기여금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제도적 사회복지예요. 알았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 그 다음에 빈곤 수준으로 가볼게요. 빈곤 수준, 자녀적 복지는 절대적 빈곤, 낮게 책정하게 돼요. 빈곤선을. 빈곤선을 절대적 빈곤 측면에서 낮게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소한의 사람들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상자가.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빈곤자를 많이 삼겠다는 거예요. 좀 더. 그건 이제 제도적 복지의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수혜자로 가볼까요? 사회복지 수혜자. 자녀적 복지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병리적 관점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 낙인을 수반하고 있죠. 낙인을 수반하다 보니까 자격 있는 빈자들이 신청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수급률로 보게 되면은 수급률, 공공보조는 낮은 수급률이에요. 공공부조는 낮아요. 반면에 사회보험은 수급률이 높습니다. 수급률은 뭐냐면은 자격 있는 사람이 실제 급여를 받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공공부조의 경우는요. 자격이 있어도 실제 급여 대상자가 되는 율은 떨어져요.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알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낙인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을 기피한다. 이게 나왔거든요. 시험에. 예, 그거 맞습니다. 자격 있는 빈자가 신청을 기피하는 거예요. 낙인이 수반되니까. 반면에 이제 제도적 복지는 사회복지 수혜자 권리로서 받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에요. 사회복지 대상자가 낙인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아래 보니까 사회복지 개념의 통합적 관점이 나와 있어요. 미즐리 리버머의 개발적 관점이거든요. 이거를 미즐리 리버머의 개발적 관점. 이게 2006년 서울시에서 이미 문제가 나왔고요. 2012년 사회복지직에 두 번째로 출제가 되었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자녀적과 제도적 복지는 이게 제도적 복지는 이분법적인 개념이거든요. 지금 자녀와 제도는 근데 지금 미즐리 리버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이게 연속적인 개념으로서 이 중간에 얘들을 통합하고 있는 개념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개발적 관점이에요. 개발적 관점. 즉 이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자, 미즐리와 리버머의 개발적 관점이라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했는데 그 보니까 사회복지는 경제발전의 긍정적 동력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자녀적 복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이거든요. 경제를 강조해요. 경제 성장을. 반면에 여기 제도적 복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제도를 강조해요. 복지를 강조해요. 근데 개발적 관점은 이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가 되냐면 아까 여기서 봤을 때 개발적 관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 중도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개발적 관점이. 여기에 자녀적 복지, 여기 제도적 복지. 이 가운데 있는 게 개발적 관점이거든요. 중도. 근데 개발적 관점도 우파잖아요. 우파, 중도 우파에 우파에도.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본주의에. 경제성장에 기울어져 있어요. 얘가. 사회복지가 아니라. 알았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가운데에 있지만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냐면 사회복지 경제제도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는 경제발전의 긍정적 동력이다. 즉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의 수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사회복지는 경제제도를 위해서 존재하게 돼버려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경제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조화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아래 신자유주의적 관점인 근로연계복지, 즉 일하게 만드는 복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복지, 바로 거기에 관념에 잘 반영이 되게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길게요. 자, 이제 이념적 정의인데 이념적 정의 이것도 이제 거기 기출표기 다 해놨습니다. 제가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 자, 라이언이 구분을 했는데 우리 시험에 라이언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알았죠? 학자 이름 나온 적은 없고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라이언이 자, 이념을 애외주의와 보편주의로 나눴습니다. 거기에 애외주의가 선별주의라고 했죠, 제가. 자, 거기 보면 애외주의 선별주의는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한다. 아까 자녀적 복지하고 똑같죠? 그죠? 보편주의는 가족과 시장의 불완전성 또는 불공평성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에 불공평성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가족과 시장의 불완전하고 불공평하다. 자, 그러니까 제도적 복지와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애외주의는 애외적인 사람들에게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한다. 왜?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이 발생되니까 그 따로 떨어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개인을 붙잡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떨어질 때마다 그 개인에게. 자, 자녀적 복지 개념과 복지 개념에 입각하고 있고 개인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고 정부 실패입니다. 여기는. 반면에 보편주의는 문제 발생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권리로서 존중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제도적 복지, 집합주의, 그다음에 시장 실패로 연결됩니다. 자, 장단점으로 보면은 선별주의, 애외주의는요, 목표율성이 높아요. 이 목표율성은 뭐냐면은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상, 타겟. 이 목표율성을 대상효율성이라고도 하거든요. 목표, 타겟을 번역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타겟, 그 대상에게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가 그 사람한테 집중되는가 여부예요. 집중될 때 그게 대상효율성이 높습니다. 즉, 대상효율성은 선별주의가 대상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골라서 주니까. 그죠? 자, 반면 보편주의는 운영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은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얘기합니다.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보편주의는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데요. 왜 높으냐면 보편주의는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별주의는 대상자를 고르기 때문에 그 고르는 데 시간과 인력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편주의는 행정 절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장점에 비용 효과성이 있다, 사회적 효과성이 있다 보이죠? 자,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비용 효과성 제가 왼쪽에다가 설명을 해놨는데 비용 효과성은 욕구는 많은데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매할 그 재화를 그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자원이 얼마나 할당되는가 여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줄 때 비용 효과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이 높아요. 알았죠? 근데 거기 사회적 효과성은 뭐냐면은 그 사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이 적절한 대우를 받느냐의 여부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이 높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선별주의, 보편주의 모두 다 효과성을 고려합니다. 다만 그 효과성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 그 다음에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단점에 보니까 단점 봐보세요. 단점에 선별주의는 운영성이 낮고요. 사회통합을 저해합니다.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세금을 납세하는 납세자, 그러니까 납세자와 수급자 간의 갈등이 발생돼요. 알았죠? 납세자와 수급자.
간혹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금, 내 세금 내가 세금 내가지고 왜 저 사람들한테 왜 주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간혹 있어요. 알았죠? 근데 뭐예요? 납세자들이 여기 공공부조 같이 이런 선별주의 제도에서는 기여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왜 주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부정수급자를 계속해서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선별주의 경우에는 그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받게 되면 부정수급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감시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편주는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 1차 기능을 보면 아까 가족제도는 사회화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제도는 사회통합, 그 다음에 경제제도가 생산분배 소비, 그 다음에 정치제도가 사회통제. 사회통제 기능은 사회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기능이죠. 그죠? 그게.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가 상부상조 기능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개념 정의 위한 기준 나와 있죠? 거기 한번 볼게요. 윌렌스킬 르보라고 되어 있죠. 학자 이름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 시험에 프리드랜드와 애프트가 이걸 제시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랜드와 애프트가 한 게 아니라 프리드랜드와 애프트는 이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윌렌스킬 르보가 기준을 제시했는데 공식적 조직을 통해 제공돼야 한다. 적어도 사회복지 조직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공식적 조직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공식이라고 하는 말은 공공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설명해 놨습니다. 유형하게 일정하게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조직을 얘기해요. 알았죠? 틀을 갖추고 있는 조직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사회복지 조직 그러니까 사회복지 활동은 그 다음에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이윤 추구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기능적 보편성 사회복지의 기능이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했으니까 사회복지의 기능 자체가 일반적이 되게 된다라는 뜻을 왼쪽에 제가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소비 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입니다. 거기를 자꾸 바꿔요. 생산 욕구가 아니라 소비 욕구입니다. 알았죠? 이건 율렌스킬 르보가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겁니다. 자, 우리 시험에 율렌스킬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 개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야 한다. X. 소득 재분배 기능은 사회복지의 기능이잖아요. 하지만 틀려요. 왜? 율렌스킬 르보가 얘기한 게 아니니까. 알았죠? 율렌스킬 르보가 얘기한 걸로 이 5가지를 알아야 돼요. 사회복지는 생산적 욕구에도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룰렌스키 루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려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와보세요. 이제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이제 로마니신 학자 이름 알아야 합니다. 학자 이름 알아야 돼요. 로마니신. 로마니신은 자 사회복지 개념이 자녀에서 제도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자 특수성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애외주의, 특수주의를 얘기해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알았죠? 그거 그게 자녀적 복지 쪽에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보편주의, 보편성으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에서 최적으로, 즉 적정 수준으로. 그다음에 개인 변화에서 사회 개혁으로. 거기 개인 변화를 COS라고 적으세요. COS. COS가 바로 자선조직협회예요. 그다음에 사회 개혁이 SHM이라고 적으세요. SHM, 즉 인보관 운동이에요. 자선조직협회 다음에 인보관 운동이 나타났거든요. 우리 실천의 역사에서 바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변화에서 사회 개혁으로 이제 자선조직은 개인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반면에 인보관 운동에는 환경을 문제로 삼아요. 사회 구조가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사회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사회 개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 자발적에서 사회 차원, 즉 공공 차원으로, 그다음 빈민구제에서 복지 사회로 요거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유사 개념 볼게요. 사회복지 유사 개념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자, 이걸 구분한 학자가 누구냐면 거기 정의를 보니까 프리드랜드와 애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학자들 이름을 알아야 돼요. 알았죠? 프리드랜드와 애프트가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여기는 자, 아까 얘기했지만 룰렌스키 르보가 구분한 사회복지 개념의 정의 기준에다가 프리드랜드와 애프트를 거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틀려요. 여기서만 나와요. 이 학자들 이름은. 알았죠? 여기서만. 이 둘 학자. 그 보면 이제 사회복지는 보니까 조직적 제도라고 되어 있죠. 제도. 그 다음에 사회사업은 전문적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책 실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는 크게 정책과 실천으로 구분됩니다. 얘기할 때 그 정책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실천이 바로 사회사업이에요. 알았죠? 여기서
자, 그래서 어휘적으로 보니까 이상 이념적 측면, 그 다음에 사회사업은 실천적 측면이다. 즉 목적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는 제도적 체계, 그 다음에 사회사업은 기술, 그죠? 전문 사회사업에 의한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예. 사회복지는 제도적 측면이기 때문에 예방 방빙까지 들어가는데 사회사업은 실천적, 그 개인의 문제가 있는 그 개인한테 접근하기 때문에 치료 구빈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 다음 이제 기능에 보니까 거시적, 매크로라고 되어 있고 사회사업은 마이크로, 미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책제도 여기는 전문적 방법과 기술, 즉 지식과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지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냐면은 나중에 우리 실천의 3대 요소가 뭐냐면은 가치 기반의 지식이에요. 가치 기반의 지식. 그 다음에 지식 기반의 기술이에요. 기술 기법. 이게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요소입니다. 실천의 3대 요소의 3대 요소. 이게 알았죠? 그래서 실천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지식과 가치가 통합된 것이 바로 기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지식과 기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천에 사회사업에. 그다음에 고정적, 역동적 이거 시험 잘 나오는데 자 사회복지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나올 때 이게 논점으로 나왔는데요.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천은 딱 제도로 규정화되어 있어요. 딱 고정되어 있어요. 반면에 사회사업은 실천이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가 어떻게 역동적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알았죠? 그래서 역동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성 보세요. 자, 사회복지는 예방적, 사전적, 적극적, 생산적. 사회사업은 치료, 사후, 소극, 소비까지 나왔어요. 이거 말고도 특성이 더 있어요. 그렇지만 딱 시험은 그 네 가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알았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공부하다 보면 자꾸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 사회복지가 여기서는 생산적인데 아까 윌렌스키 르보는 왜 소비냐? 그건 윌렌스키 르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았죠? 윌렌스키 르보가 그 기준 정한 것은요.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좁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6페이지로 갈게요. 6페이지로 가보면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을 또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자, 사회보장은 국가가 취하는 보호조치예요. 뭐 다른 문장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둘을 가지고 장난칠 거기 때문에 장난을 치면은 그러면은 사회보장은 국가와 민간이 하면 틀려요. 얘는 국가만이에요. 오로지. 알았죠? 민간이 취하는 보호조치는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사회보장은. 반면에 사회안전망 봐보세요. IMF나 세계은행이 사용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새로 사용하는 용어였는데요. 이거 우리나라도 IMF 때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알았죠? 이 개념이. 거기 대량 실업, 재전시, 국가 위기 상황. 우리나라 IMF 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이런 문장 나오면 이거 사회안전망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보니까 얘는 공공과 민간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국가와 민간의 활동 다 들어가 있어요. 특징이. 예. 우리 신자유주의는 복지다원주의거든요. 이따 볼 건데 복지다원주의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입니다. 얘는 민간을 빠뜨리지 않아요. 절대. 알았죠? 그래서 이제 국가와 민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회안전망은 둘로 나뉘잖아요. 공공사회안전망과 민간사회안전망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공공사회안전망은 1차, 2차, 3차로 또 나뉩니다. 1차가 사회보험, 2차가 공공부조, 3차가 긴급구호예요. 그리고 민간사회안전망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분해야 돼요. 사회서비스는 영국에서 사용된 개념입니다. 영국에서는 사회정책을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회부조, 이 사회부조는 국가부조, 즉 공공부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공공부조를 사회부조 또는 국가부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부조, 즉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아동복지, 교정, 그 다음에 뭐 보건, 교육, 뭐 주택, 환경 이거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이거 알았죠? 그래서 사회 정책의 개념을 가장 넓게 보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이 사회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걸 미국에서 이와 똑같은 용어를 만든 게 바로 휴먼 서비스예요. 미국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있었거든요. 1935년 사회보장법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극빈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영국의 사회 서비스는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그럼 똑같은 용어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영국의 사회 서비스가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먼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동급을 만듭니다. 자, 근데 거기 사회복지 서비스가 나와 있죠.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별적 사회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퍼스널 소셜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셜 서비스는 소셜 서비스인데 퍼스널이 앞에 붙었어요. 그죠? 이 퍼스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퍼스널이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면대면. 면대면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그래서 대면, 즉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들은 사회 서비스, 그 개별적 사회 서비스 또는 대인적 사회 서비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대인적 서비스다. 대인적 사회 서비스다.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들 중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서비스들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알았죠? 거기까지. 자, 그러면 좌측에 날개를 보면은 사회복지와 이제 그 사회과학의 다른 학문들과의 차이점에서 우리는 틈새 과학적인 학문이다. 그 컴튼이 나와 있는데 이 컴튼이 간질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과 가치성. 우리는 사회복지는 가치 중립적이거나 또는 몰가치적이거나 또는 탈가치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입니다. 알았죠? 가치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근데 거기 절충주의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개인주의보다는 집합주의가 우리가 더 지향하는 것 같지만 개인주의 버리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도 다 우리는 활용합니다. 왜냐면 개인주의가 공공구조거든요. 집합주의가 사회구조고 사회보험이고 둘 다 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를 모두 다 절충합니다. 그 다음에 다학문적입니다. 거기까지. 자, 지금 이제 테마 1번만 한번 해봤는데 이 테마 1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이건 뭐 그냥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알죠? 특히 이제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는 뭐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 봐야 하고. 자 그러면 지금 48분이 됐는데 우선은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강의 진행할게요.